이번 동영상은 한 1년 남짓된 것 같은데, 경제 포커스라는 이 미디어에서 저한테 빅데이터 관련돼서 기고, 원고를 하나 좀 써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 이 간단한 기고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유튜브에다 이걸 한번 설명과 같이 올려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작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초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미디어에 게재됐던 거랑은 한 몇 귀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우리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기고문을 쓴 거는 그런 뜻보다는 데이터, 정보의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수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보다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알고리즘이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이 본 빅데이터 강의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이번에 이걸 만들고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이제 경제 포커스 게재되는 내용하고, 이 자료는 지금 현재 cafe.daum.net dbdb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요 dbdb가 여기 대문자로 씁니다. 가끔 dbdb 했는데 안 나온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dbdb에 들어가 보면 뭐가 더 들어있냐면,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제일 인기 있었던 강의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강의하고 전략정보 기획이라는 강의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 자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자료실에 가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페이지는 제가 그때 기고했던 내용을 원고 그대로를 워드 파일로 만들었던 거를 카피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페이지 정도를 했고요.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은,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보시는 방법은, 요 윗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고한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고, 기고한 내용들은 요 파란색으로 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조사까지도 앞에 설명드렸던 기고 자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특징은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실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에 DW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DW는 데이터를 모았다가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주는 거였다면,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뭘 하는 거다? 예측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하겠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건 뭐냐면, 기업, 조직이 성공을 보장하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향을 정량적으로, 여기서 정량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완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정량적이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좋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미아리아 점쟁이도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70%의 성공 확률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건 30%밖에 없다. 즉 70과 3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정량적으로 예측을 할 때에만 빅데이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분석을 해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좋을 것이다. 이거는 점치는 거죠. 결국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필요로 하는 가치, 누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입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삶의 질의 향상 또는 이윤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저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6페이지, 지금 이게 7페이지니까 6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게 뭐 보통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붙어 있는데, 먼저 데이터의 관리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집하고 저장 관리를 해서 필요한 순간에 제공해주는,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적과 함께 분석과 예측에 활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 데이터 관리의 목적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데이터는 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아니면 미디어 형태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추출해내는 것, extraction. 그래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정보는 결국에는 뭐다? 데이터로부터 extraction, 축출되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범위에 들어오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디파인하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이 정보들이 쌓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KMS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KMS. 여러분들 다 들어봤습니다.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식관리 시스템, 또 다른 말로 Expert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경영자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정보기획 그 자료에 제1장 정도에 나올 겁니다. 맨 앞에 것 정도에 KMS와 익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식들이 쌓여서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는 뭐가 차이있느냐?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지혜는 지식의 예지력, 통찰력을 가지고선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예지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예지력,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 공명이 예지력,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략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지혜를 갖고 있고, 결국에 천하통일은 못했지만 천하통일의 앞까지 갔었던 거는 그러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갈공명은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보의 생명주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생성으로부터 유통, 소비의 이 발전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즉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Y를 분석해서 발전의 방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빅데이터다. 또 저는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레이그 알렌비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버전 1에서는 what을 분석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가 버전 1에서의 방향이었다고 치면, 빅데이터 2는 버전 2는
뭐냐? Y를 분석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what과 Y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 대 샀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샀는지,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무엇을 샀는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샀는지, 카드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얘가 컴퓨터를 왜 샀지? 이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육하 원칙에서 5개에 대한 것은 데이터로 갖고 있지만 Y라는 것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10월 6일쯤 되면 최영락이라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와서 주얼리를, 그러니까 보석을 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걸 살까? 봤더니 10월 6일이 최영락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을 산 이유가 결혼기념일에 대한 선물을 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전에는 뭐를 샀구나, 작년에 목걸이 샀고 올해 반지 샀으니까 올해는 팔찌를 사라라고 언제쯤 9월 말쯤 우리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을 왜 샀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하는 분석과 영업에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Y를 분석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레이거 알렌비라는 분이,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3.0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프레딕션. 결국에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빅데이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Emerging Technology Hype Cycle이라는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매월 매해 중반기쯤 가면은 이 가트너 그룹에서 이런 자료를 한 페이지씩 꼭 여러 분야별로 합니다. 분야별로 했는데, 저는 이제 Emerging Technology Hype Cycle이라 해갖고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제 원래 강의 자료에 가서 보시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이 하이퍼 사이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5단계로 나눠요. 기술 도입기, 기대 절정기, 침체기, 재조명기, 생산 안정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쭉 이러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해년도 이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대 절정기가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나면 모든 게 절정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쇠퇴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침체기로 갈 수밖에 없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 오네, 실망하네, 이렇게 해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침체기를 겪다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시 이거는 이 기술이 끌어갈 것이야 라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재조명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미 벌써 2014년도에 다른 연도 자료들은 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이제 부상하고 있고 데이터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면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서 말하길 뭐라 하냐면, 내년에 2015년 되면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이 기술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도에 자료로다 제일 많이 나온 게 Io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빅데이터는 2013년도에 절정기를 지나서 이미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 쇠퇴기라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로서는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벌써 2012년도, 11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떠들었습니까? 클라우드. 지금 뭐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4년도 기준에 이러한 하이퍼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는 방법은 뭐냐면, 동그라미가 여기 뭐,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비어 있는 거? 여기 있네, 하나 있네요. 이런 기술은 뭐냐면 2년 이내에 이런 뜻입니다. 요런 거, 데이터 사이언스는 2 내지 5년이죠. 그러면 2014년도에 이걸 그렸으니까 얼마? 2020년도까지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과학적 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앞으로도 5 내지 10년 동안은 이렇게 이 기술이 발전될 수 있고 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 more than 10 years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 가야지. 2014년도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용어들은 앞으로 한 10년쯤은 가야지 이제 아주 파퓰러한 이 용어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면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사이클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제 자료를 갖다가 놓고 보시면은 한 10년, 11년간의 그 자료들을 쭉 이 하이퍼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단어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걸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정확합니다. 진짜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30년, 40년 했지만 이 가트너가 제시하는 이 기술의 발전 방향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러한 미디어들은 없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이겁니다. 그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100만 건, 1000만 건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1억 건, 2억 건, 100억 건 막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이 주로 텍스처얼 데이터였던, 이 문자 형태의 데이터였다고 치면 요새는 뭐예요? 거기에 이미지 데이터, 포토, 사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실시간으로, 속도입니다. velocity.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래요? 빅데이터의 세 개의 V, 3V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측 분석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아니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있는데 그 감기약을 먹는데 분석을 했는데 요새 감기약 제일 많이 감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야? 그랬는데 그거 분석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벌써 감기 다 났어요. 초기 증상 끝나고. 그 다음에 에자일은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결과가 아니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나서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말했던 크리에이티브 밸류, 가치 창출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완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공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향을 뭐로?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 판단을 해서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야탐역 앞에 식당을 차릴 때는 어떤 식당을 차리게 되면 성공 확률이 27%다. 그런데 닭집을 차리게 되면 5%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갈비집을 차리면 95%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제시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들은 value, 가치라는 거와 그러니까 variability, 변동성, velocity, 정확성,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시간적 제약이 변동이 있고 통계적 결과가 신규 보정 가정을 도출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이 V라는 것이 빅데이터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의 3V라 하면 요 세 가지를 말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V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처음 들어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컴퓨터가 뭔지 아니? 그러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뭐 처음 배우는 뭐 신입생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말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다.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뭐라 해서 전자 계산학과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산출해내는 이러한 학과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이 대용량성, 신속성, 정확성입니다. 대용량성은 여기에 들어갔고, 그렇죠? 신속성은 어디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확성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는 건 옛날부터 왔었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역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빅데이터를 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느냐? 가장 큰 것은 저장 매체의 발달과 저장 비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졌습니다. 메모리 값이 그렇죠. 디스크 값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빅데이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장치와 장치, IoT 같은 거 다 연결을 중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전이 되고 있다. 통신기술이 발전했다. 만일에 옛날에 1200bps 모뎀 쓰던 시절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절이 되고 5G가 되는 이런 세상이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빅데이터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인류 숫자보다 컴퓨터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75억이라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만들어진 게 120억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PC 기준입니다, PC.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딜 가도 컴퓨터가 보급이 돼 있다. 물론 뭐 안 된 나라도 있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집에도 컴퓨터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2대 있고 데스크탑 있고 노트북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컴퓨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연결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보다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플래닛 시절이 오고 있더라.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능, 상호 연결, 지능화, 인텔리전트화 시키는 것이 스마트 플래닛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IBM에서 만든 티어리입니다. 급격히 진보하는 데이터 관리 기술입니다. 옛날에 파일 시스템 쓰던 이런 게 아니에요. RDB도 쓰고 있고, 분석 도구도 많잖아요. 그 랭귀지 R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데이터의 처리하면 획득, 저장, 관리, 조회를 포함하는 거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들이 발전했습니다. MP3, MP4, 그 다음에 미디어도 그냥 여러 가지 그 동영상 파일도 종류들도 많고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하면 컴퓨터에서 하나 띄우는데도 몇 분 걸렸는데 요새는 거의 그 통신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별로 그 다음에 애널리틱 데이터 분석이 발달했다.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발달했어요. 물론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적인 분석 기술이 적용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비교하고 분석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비교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빅데이터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컴페어링 하는 게 아니라고. 조건을 따라서 셀렉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분석은 아날리틱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뒷부분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됩니다. 기업 조직 경쟁 환경이 격화됐다.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살 길을 모색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예측 분석 결과가 가져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는 예측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이다. 저는 빅데이터에서 결과는 반드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분석의 결과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발견에 의한 예측 분석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 서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발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예측 분석은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국민과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완전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제시하게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왜곡시킨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다든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쓴 겁니다. 또한 예측 분석 결과는 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거나 또는 예측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믿어라.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것을 했을 때 모집단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이 응답자들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선 그냥 몇 프로 이것만 툭툭 발표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아니면 사용자들이 신뢰를 못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뢰성과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고, 투명성이라는 건 훤히 비치는 성질이다 이랬습니다. 훤히 비치는. 여러분들 이 투명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종이 요새 뭐 예를 들어서 투명종이 많이 있잖아요. 유리, 깔끔한 유리 있잖아요. 깨끗한 유리. 그게 투명한 겁니다. 투명.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하다라는 건 눈에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예? 투명은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투명하게 보여달라고 매일 그러는 겁니까? 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컴퓨터에서 쓰는 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투명은 똑같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락이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면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그런데 투명한 유리를 대고 쳐다봐도 똑같이 그 화면이 나와야지, 그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변경이 돼 있다. 그건 투명한 게 아니에요. 투명 인간이 사람 눈에 보이면 되겠어야 하는데 그럼 투명 인간이 아니지. 왜 투명 인간이 됐냐면, 그 투명 인간이 중간에 서 있더라도 그 뒤에 있는 물건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성입니다. 독립하니까 무슨 뭐 일본한테 뭐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했다 이런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서 데이터를 봤더니 100원인데 부산에서 봤더니 200원이더라. 이거는 투명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보여야 돼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말한 이게 물리적 독립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든지 간에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물리적 독립입니다. 논리적 독립도 또 있죠.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보면 독립성에 대해서 인디펜던스, 데이터베이스 특성 1번이 뭐예요? 독립성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논리적 독립, 물리적 독립입니다. 조금 아까 물리적 독립은 말했으니까. 논리적 독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고친다 그래서 그 스키마를 사용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고쳐야 되냐? 아닙니다. 해당 프로그램만 고치면 되죠.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프로그램을 고쳤다 그래서 데이터 스키마를 고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독립을 논리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독립성이라는 것은 안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안 보여야 되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치는 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있는 사전에서 찾아서 쓴 겁니다. 검색과 발견. 검색은 뭐냐 하면 걱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걱정과 그러니까 검색, 서치하고 디스커버리의 차이점을 말하죠. 걱정 및 수요는 산업을 창출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걱정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요새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내가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 거예요? 보험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제일 난리 났어요. 지금 니네 100살 사는데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래가면서 무슨 노령보험 들어라, 무슨 보험 들어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연령별로 또 짜볼게요. 한 40대 되는 사람들의 걱정은 뭘까요?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는 거예요? 어느 학원을 보내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교를 갔지. 그 걱정이에요. 그것을 분석해서 걔네들이 수학이 딸릴 때는 어느 학원을 가고 막 이런 것들, 걱정을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학학원이 어디 있는지, 이건 검색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수학학원이 있긴 있는데 그
학원에서 학생 수는 얼마였는데 어느 대학을 몇 명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렇다 하려면 네가 너의 딸의 아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어느 학원을 가는 것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75%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발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과 발견 그리고 예측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검색이라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규칙, 패턴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검색, 서치, 무엇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수학학원이 어디 있느냐. 발견,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핵심을 찾기 또는 처음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통찰력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된다? 우리가 제갈공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색과 발견 예측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 예측은 아까 요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뒤에다 붙였습니다. 자, 검색은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에서 비즈니스 부서에서 IT 부서에다 무엇을 할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여기서 찾아서 주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발견이라는 건 뭡니까? IT 부서가 창의적으로 뭐라는 거야? investigation, 탐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야, 비즈니스 부서한테, 야,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갖고, 야, 니네들 있잖아. 마케팅에다 우리가 주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니? 이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검색과 발견은 다르다. 여기가 DW와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이었다면 빅데이터의 환경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예측 분석의 결과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결과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GIG요.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라는 거예요? 로우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라. 품질이 좋아야 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측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인하여 사용자들이 보관 중인 기본 데이터의 품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는 예측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이므로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 설명이기 때문에 데이터 클렌징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기본 데이터 품질 개선에 관심을 둬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품질은 여섯 가지 랠리라는 이 잉글리시 랠리라는 사람들은 아주 진짜 우리 데이터 품질 관리 이 영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넬리라는 이 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많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업이나 고객의 원하는 바 목표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모든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이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및 최종 고객 데이터를 사용할 사람들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데이터 품질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정확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내는 이 방법이 일관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 품질 관리론의 수업에서 쓰는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데이터 품질 관리와 관련돼서도 한번 유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품질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게 되냐면 유효한 값, 올바른 표현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데 비유효한 값이 안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잘못된 틀린 값이 들어간 거,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확한 데이터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정확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품질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비유효한 값을 없앤다든가 누락된 값이 없도록 한다든가 틀리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네 가지를 해결한다면 이것들이 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게 품질이 완벽한 품질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의 목적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개선이다. 데이터는 클린징을 통해서 빅데이터에서는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로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끝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석 알고리즘을 쓰는지입니다.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석에서 활용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활용과 데이터의 알고리즘의 활용과인데 잘못 썼네요. 데이터의 정직한 활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을 해당 데이터의 유형의 특성에 맞는 그 다음에 분포에 맞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쓰자. 알고리즘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 강의 자료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목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공, 분류체계, 여기서 보면 가공하거나 분류체계의 변형 및 유리한 변수들만을 적용하는 이러한 이미 정해놓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활용은 빅데이터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요새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통계들 보면, 설문조사 이런 거 보면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특히 데이터 전문가인 로널드 코즈, 학자입니다. 이분들 로널드 코즈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터를 더 고문하게 되면 어떤 자백이든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을 맹점을 갖게 해요. 왜?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컴퓨터를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데이터를 고문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백 받아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는 결과는 A라고 나왔는데 B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로널드 코즈 책도 많이 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적용과 함께 데이터의 정직한 활용이 빅데이터 예측 결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최영락 다음 카페, 즉 https 카페.다음.net dbdb의 자료실에 가게 되면 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실이 뭐 서너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류규칙. 결국에는 빅데이터는 분류규칙과 군집화, 즉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룰과 데이터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나눠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묶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기법을 분류규칙과 군집화 규칙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 군집화,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경계를 만들었는데 A로 들어갈 수도 있고 B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분류규칙과 군집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 다음에 조사된 데이터라는 분류와 군집화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정확하게 세퍼레이션, 할당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모집단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 대상을 해야 됩니다. 요새 여론 다 거짓말이죠. 거의 다. 모집단을 10명 해가지고 모집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거기에 10명을 대상으로 다 조사해 놓고 나서 4명이 찬성하면 찬성이 40%다. 모르겠다가 30%다. 반대는 20%다. 그럼 10명 한 거지 그게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게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만을 집단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대학원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몇 퍼센트예요? 박사 가진 사람 몇 명이에요? 이런 퍼센티지를 따져보세요. 대한민국의 99%는 박사가, 99% 이상은 박사가 아닌데, 박사들만 대상을, 그건 박사들의 의견이지, 그건 여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론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집단의 규모와 응답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게 되면, 신뢰도 구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 5%,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양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규모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좁다. 내 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집단이 1억을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1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뢰성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명 조사해놓고 조사했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공정한 분포의 모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군데 바이어스돼 있거나 어디에 집중돼 있는 소속돼 있는 이런 모집단들로 구성한다면 그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 부문 설문의 경우 모집단은 설문과 관련 있는 집단을 대상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 부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관련된 이 설문을 하겠다. 그럼 의료보험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려면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람은 정책과 관련된 것들만 한다 하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정책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가게 만들까? 이걸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모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화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특정의 기술을 갖고서는 해야 되는 이러한 설문인 경우에는 모집단을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봤자 잘 모르겠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포함되는 모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령, 직업군, 소득, 지역, 학력, 성별,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배분을 해야 됩니다. 연령을 60대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60대로 50명 했으면 20대도 50명 이런 식으로 다 연령, 직업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직업 분류가 있잖아요. 산업 분류 분해 보면 10개 군집을 만들어서 그 직업군에 10개 해당되는. 그 다음에 소득도 예를 들어서 상위 10%, 20%, 50% 이렇게 우리 나는 소득 구분이 있거든요. 그 소득에 분배되는 이 사람들,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 전라도 지역, 경기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 안배를 계산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화해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론이다, 조사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믿죠. 학력? 내가 박사니까 박사 기준으로 하겠다. 택도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보세요.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예측에 의하면 아직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어 확답은 못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이랬으니까 대부분 다 대학을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 학력도 예를 들어서 중졸을 끝난 사람, 고졸로 끝난 사람, 대졸인 사람, 대학원 졸업인 사람 이렇게 해서 분배를 나타내야지. 무학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고등학교 이상만 하겠다. 그럼 고등학교 이상 사람들의 의견이지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판단의 정확한 제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모집단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항상 조사와 결과와 함께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보고 나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게요. 설문 항목을 만드는데 모집단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설문을 만들어라 이거죠. 누가 더 못하느냐 이따위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긍정적인
질문을 만들어야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의 하게 되면 사람들의 안티한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 개의 응답 항목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이러한 문항 같은 거는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의 정책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했다고 칠게요. 그래? 뭐 이명박 하나만 했다고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이러한 설문을 내야지 이런 설문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정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박근혜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들 좋은 정책들이 있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온오프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위 평가를 해서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설문을 이렇게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제를 볼게요. 가능한 한 응답의 모든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문을 작성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일자리 확대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문재인이라고 칠게요. 했느냐. 그렇다. 잘했다. 권력, 정치, 기관 개혁했느냐. 보통이다. 부패, 재벌 개혁했느냐. 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칸을 매기는 겁니다. 칸을 매겨서 이게 이제 리카트 5점 척도인데요. 이게 최소한 3점 척도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점 척도는 뭐냐면 좋음, 보통, 나쁨, 아니면 긍정, 보통, 부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그 하나의 선택과 선택 사이의 갭이 33%가 있습니다. 이건 2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려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7점 척도, 9점 척도를 만들면 점점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설문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척도는 5점 척도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한 응답자의 모든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문을 만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공정하면서도 적절한 범위의 표본을 선택해야 된다. 표본이 모두 부정일 수도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1억 개가 있어요. 1억 개. 그 중에 10,000건만 골라서 분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10,000건이 다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대답이라 하려면 갖고 있는 데이터라 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가능하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억 개에서 1억 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10,000건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나왔는데 10,000건을 골라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다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건 1%의 그러니까 100만 건인데 10,000건으로 할게요. 100만 건에서 10,000건이 나왔다면 1%인데 10,000건을 샘플링해서 그것을 분석했다 그러면 10,000건이 다 잘했다면 100%가 될 것이고 다 잘못했다 그래도 100%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표본이 부정일 수 있다라는 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 그리고 컬렉션, 수집된 데이터라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은 솔루션 베이스에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는 아까 포인트 라인 얘기했었죠. 포인트 어널리시스 모델에서부터 라인 어널리시스 모델로 변환하는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빅데이터 공유하는 빅데이터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에서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결과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연관 있는 하나의 개별 데이터들을 연계하면 보다 많은 신뢰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분석하면 A밖에 안 나옵니다. B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B만 분석하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A와 B를 연계해서 하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A, B를 연계한 예측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고 신뢰와 이 투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 포인트 모델에서 라인 모델이 아니라 이 정우진이라는 분이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솔루션 모델에서 서비스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이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인공 환자한테 제공해요. 학교 이렇게
교사 학생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플랫폼을 갖고 스토리지에 저장했다가 어나리시스 툴들도 각각을 돌려가지고 기업, 기관들도 대기업, 임직원한테, 대국민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치고 이것도 정보의 제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크게 만들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아날티 알고리즘도 최적의 알고리즘을 골라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솔루션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보다는 대량의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보다 서비스의 마인드로 바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연관 분석들을 해낼 수 있는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제로 국방 솔루션입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육군, 공군, 해군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방이니까 하나를 만들고 여기 개방 데이터, 가공 데이터 다 포함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다 이렇게 나갔을 때 각각의 정보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방정보, 육군정보, 공군정보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쪽에 있는 국방정보, 육군정보, 공군정보는 정확성이나 신뢰성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빅데이터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빅데이터를 더 묶어서 빅데이터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용어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를 위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조직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의 조직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취합한다고 치겠습니다.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 물론 미세먼지 얼마 있는지 잘 나오죠. 그러면 의료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 의료 데이터 어디 있어요? 복지정보에 있습니다. 기상청의 데이터가 합하면 기상청에서 미세먼지가 많았던 다음 날은 병원에 기관지 호흡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국가안전처는 알람이 경고를 날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데이터들도 있고 이것을 기상청 데이터를 갖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날의 미세먼지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이 보건복지부의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신 과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수업 받으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번 자기는 참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대요. 왜냐면 우리 보건복지부 과장님입니다. IT 쪽에 미세먼지를 분류하는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여기서 이게 리미트가 50이라고 그랬죠. 50 밑에면 49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나쁨과 매우 나쁨은 이해하겠다. 49하고 50은 1차인데 여기는 좋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런 식으로 다 영어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1이 있어도 나쁜 거고 49가 있어도 나쁜 겁니다. 50 있어도 나쁜 거고 그쵸? 없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 없음, 빵이잖아요.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나쁨. 좋음이라는 걸 여기서 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쁨으로 했으니까 좋음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낮음이나 높음으로 다 썼다 그러면 용어의 일관성이 되지 않느냐. 쓸데없는 얘기인데 시간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연계 분석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7, 8년 전이나 됐을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여수라는 전라도 여수에 있는 공무원 하나가 73억인가를 10년 동안 빼먹었다가 잡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자기 여수시의 공무원들은 100명인데 200명이라고 만들어 가지고선 인건비를 여기다 돌려서 이것을 자기 통장으로 다 집어넣는 이 방법을 10년 동안 써가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돈을 빼내는 이 작업을 해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표창도 많이 받았대요. 왜 그랬냐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휴가도 안 갔어요.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휴가도 안 갔고 왜? 자기 없는 동안에 딴 사람이 와서 이거저거 뒤지다 보면 어이구 이거 걸리네. 그래서 숨기려고 그 휴가도 못 가가지고선 재정 담당자가 휴가도 못 가고선 그냥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다. 근데 결국에는 밝혀졌어요. 우리 공무원이 100명인데 그 밑에 직원이 발견한 거죠. 100명인데 왜 200명 의료보험료, 200명인데 왜 의료보험료는 100명 거만 내지? 그리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100명 거를 계속 빼먹었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볼게요. 이게 여수시라고 볼게요. 여수시의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것을 분석했다면 아마 1년 내에 1년 바로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왜? 인건비는 100명 나왔는데 200명 나왔는데 의료보험료는 100명 냈느냐? 이거 금방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7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그렇게 돈을 빼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데이터 연계라는 겁니다. 연계를 해서 제가 누굴 잡자라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연계를 해서 제가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 제가 옛날에 텔레비디오라는 회사 다녔고 두 번째 그 외국회사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하드디스크, 마더보드 이런 거 만드는 그 웨스턴 디지털 얼바인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본사가 거기를 이제 한 몇 년 다니다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학교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한국 이 브랜치에 와가지고선 컨트롤러라는 사람이 와요. 이름도 기억나. 짐 다울링. 그 사람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부터 조사하는지 아세요? 공장이니까 구매가하고 병리가를 조사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휴가를 안 간 사람들 다 나와. 1년 동안. 그거부터 조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 리스트 뽑아줬던 사람이니까 컴퓨터로다. 두 번째, 휴가 중에 결제한 사람 나와. 그 다음에 휴가 수당은 받았는데 휴가 안 간 사람 나와. 이런 걸 있잖아요. 컴페어링을 쫙 해갖고 잡으니까 결국에는 안 돼요. 구매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중에서 들어오는 중요 파트에 거래선 밴다가 바뀐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은 연간 가격의 데이터 통계를 낸 다음에 왜 이것을 바꿨는지 타당한 이유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징계를 주고 이러는 컨트롤러라는 이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니까 뭐 말로 하면 통제관이죠. 통제관인데 와가지고선 그런 거로 하는데 걔네들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미국 애들은 시스템이 돼 있어. 딱딱딱 요 패턴으로 다 데이터를 조사하게 되면 무엇인가 걸리게 된다. 어떤 것이 걸리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가 지금은 옛날에는 이걸 전산실이 찍어주면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빨간 볼펜으로 다 자대고 줄거가면서 분석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는 뭐로 해줄 수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끝으로 중요한 내용은 제공되는 예측 분석 결과의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인다라는 의미로 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했죠 한번.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공공택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빅데이터 예측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가 정부 위정자들에게는 투자로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투기로 보인다면 이러한 결과는 투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른 예로 예측 분석을 위해 사용된 명수 중에 Y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공되는 결과, 국민이나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결과에는 스파게티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데이터를 고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지도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국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빅데이터 예측 분석 결과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 사용자들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부정함을 넘어서 예측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제공자들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국민 사용자들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1시간 내에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